어젯밤 일이었어요. 남편이랑 침실에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죠. 시어머니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침실 문을 살짝 여는 거예요. 그 틈으로 시어머니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아, 깜짝이야. 나 그냥 캐줄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왔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참 좋으셨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주변에서 머리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며 자랐고,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우리 며느리 서울대 나왔어요. 친척 모임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회사 다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조금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 친정은 가난한 편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낳으셔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 반면에 시댁은 건물이 몇 채 있는 부잣집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남편이랑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집안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는 그랬어요. 정말로요. 변화가 시작된 건 결혼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원래도 비밀번호 아시니까 가끔 들으시긴 했는데 그날은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얘야, 애 계획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 생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슬슬 준비해야지. 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얘야, 여자는 늦으면 안 돼. 빨리 나을수록 좋은 거야.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부쩍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먹었니? 요즘 몸은 어때? 혹시 생리 안 하니?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되니? 배란일이 언제야? 폴사는 먹고 있어?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방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 찬장을 열어보니까 온갖 영양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폴산, 철분제, 비타민. 제가 산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매일 빠짐없이 먹어라. 임신 준비에 좋은 거다. 남편한테 물어봤죠.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 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가 손주 보고 싶으신가 봐. 손주를 보고 싶으신 거야.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언젠가는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갖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큰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얘야, 이거 한약이야. 몸 보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먹어. 어머님, 저 괜찮은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애 가지려면 몸부터 만들어야지. 이거 비싼 거야. 잘 먹어. 한약 맛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쓰디 쓴 게 토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거라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냉장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다 놓은 음식들이 다 사라지고 유기농 채소며 과일이며 온갖 건강식품으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오셔서 다 바꿔놓으신 거였습니다. 얘야, 임신하려면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해. 이런 가공식품 먹으면 안 돼.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다 버리셨어요. 단 거 먹으면 살쪄. 살찌면 임신 안 돼. 커피도 금지됐습니다. 카페인은 임신의 독이야. 앞으로 절대 마시면 안 돼. 저는 커피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약 먹었니? 영양제는? 점심은 뭐 먹을 거니?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자기 전에도 하루 종일 체크가 들어왔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운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근처 요가 학원을 알아보시더니 등록까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임신하려면 운동해야 해. 내가 다 알아봤어. 여기 괜찮대. 주 3회는 꼭 다녀. 어머님, 저 퇴근하면 피곤해서. 피곤하면 어떡해? 젊을 때 안 하면 언제 해? 애 낳으려면 운동해야 돼. 결국 요가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하셔서요. 저녁 식사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살찌면 안 되니까 야채 위주로 먹어.
고기도 먹어야 단백질 보충이 되지. 근데 기름기 많은 건 빼고 국은 짜면 안 돼. 싱겁게 먹어야 해. 하나하나 지적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뭘 먹든 뭘 하든 전부 간섭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손주 보고 싶으신 거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건지 다음날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전화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게 간섭이야? 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로 며칠간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 진짜 서운하셨나 보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참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거든요. 얘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얘야, 이거 봐.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든 거야. 펼쳐진 건 달력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임신 스케줄표였습니다. 6개월치 달력에 빽빽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배란일 예상 날짜에는 빨간 동그라미, 병원 검진 날짜, 먹어야 할 영양제 목록, 운동 스케줄, 심지어 부부관계를 가져야 하는 날짜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신 계획표지. 내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자문도 받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해서 완벽하게 만든 거야. 이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임신될 거야. 저는 그 달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제 몸이 이렇게 계획표로 정리되어 있다니. 배란일 전후로 여기 표시된 날짜들 있지. 이날은 꼭 관계를 가져야 해. 확률이 제일 높은 날들이거든. 어머님, 이건 좀...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한의원 가는 날이야.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올 거고. 일요일은 산에 가서 기도드려야 해. 산이요? 응. 아기 점지해 주시는 신령님한테 기도해야지. 엄마가 알아봤는데 거기 영험하대. 매주 가야 돼. 저한테도 스케줄이 있는데요. 무슨 스케줄? 얘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애 갖는 게 최우선이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설명하셨어요. 여기엔 영양제 복용 시간, 운동 시간, 취침 시간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 저 이렇게까지는... 얘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이런 거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좋은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좋은 아기라는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좋은 아기요? 그럼. 우리 손주는 특별해야지. 그래서 똑똑한 며느리를 들인 거 아니겠어? 아, 그래서 서울대 출신을 원하셨구나. 저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제 학벌을 좋아하신 거였네요. 우리 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게 우리 집의 큰 한이야. 가족 중에 의사가 한 명도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손주는 꼭 의사로 만들고 싶어. 의사요? 응. 얘야, 너는 똑똑하잖아.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해서 의대를 못 갔지만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손주도 분명 머리가 좋을 거야. 태교도 철저히 하고 영재 교육도 시키고. 저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벌써 손주의 인생까지 계획이 다 짜여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표대로 딱 맞춰서 해야 돼. 알았지? 어머님, 이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은 무슨 생각?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잖아. 더 늦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스케줄표를 냉장고에 붙이시더니 여분까지 하나 더 꺼내서 침실에도 붙여놓으셨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하고 저녁에도 확인하고. 알았지?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상한 스케줄표를 만들어 오셨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엄마가 손주 보고 싶으신가 봐. 좀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우리 부부관계 날짜까지 정해놓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남편도 그 부분은 몰랐나 봐요. 제가 달력을 보여주자 남편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좀 그렇네. 그렇지. 나도 아기 가질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간섭받고 싶지는 않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하지만 남편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우리 아들이 스케줄표 얘기를 하던데 왜 뭐가 불만이야? 불만은 아니고요. 좀 부담스러워서요. 부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엄마가 너 편하게 해주려고 다 계획 짜놓은 건데 그게 부담이라고?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지금까지 1년 넘게 알아서 해봤는데 애 생겼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임신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건데. 결국 저는 그 스케줄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계속 싸우기도 힘들었고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임신 스케줄표까지 만들어 오셔서. 그런데 친정엄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목소리가 좀 난감해 보이셨어요. 그러시더니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경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셨어. 네, 손주 보고 싶으신데 내가 미루기만 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너를 좀 설득해달라고 하시더라. 친정엄마한테까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니. 민경아, 너 아기 가질 생각 있다며. 있긴 한데 그럼. 어차피 가질 거면 빨리 갖는 게 좋긴 해. 엄마가 너를 늦게 낳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체력도 딸리고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 엄마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래도 아기는 빨리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좀 심하긴 하신데. 그래도 손주 보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 엄마도 그랬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친정엄마조차 완전히 제 편은 아니시구나. 그래, 엄마 말이 맞는 걸지도 몰라. 엄마가 저를 늦게 낳으셔서 고생하신 거 눈으로 봤으니까. 만약 제가 아기를 가질 거라면 빨리 갖는 게 나을지도. 그렇게 저는 스케줄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한약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얘야, 일어났어. 어서 와서 미역국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해.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다 해놨어. 어서 앉아.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전화가 와서 뭘 먹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얘야, 밥 먹었어? 뭐 먹었어?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된장찌개요. 잘했어. 오늘 저녁은 삼계탕 끓여놨으니까 집에 와서 먹어.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저녁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먹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산에 가야 했습니다. 얘야야, 일요일 아침 6시까지 준비해. 산 올라가야 하니까 일찍 출발해야 돼. 어머님, 주말인데 좀 쉬고 싶어요. 쉬긴 무슨 쉬어. 신령님한테 정성껏 빌어야 애를 점지해 주시. 가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산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작은 기도터가 있었어요. 여기야. 여기서 절 100번 하고 소원 빌면 영험하대. 100번. 요? 그래. 엄마도 같이 할 테니까. 시작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번, 20번. 점점 다리가 아파왔어요. 50번을 넘어가니까 숨도 차고 땀도 났습니다. 얘야, 힘내. 조금만 더. 100번째 절을 마쳤을 때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자, 이제 소원 빌어. 정성껏. 아기 점지해달라고. 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였어요. 내려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와야 돼. 정성을 보여야 신령님이 들어주시지. 매주요? 이걸 매주 한다고요? 네. 대답은 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한의원도 매주 갔습니다. 칠 맞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시어머니가 꼭 따라오셔서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 임신 잘 되게 해주세요. 몸이 좀 찬 편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쑥뜸도 같이 해드릴게요. 집에 가면 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조교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교기를 사다 놓으시고 매일 저녁 30분씩 하라고 하셨거든요. 얘야, 발을 따뜻하게 해야 자궁도 따뜻해져. 매일 꼭 해야 돼. 자유시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스케줄대로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돌아갔어요. 가장 힘든 건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된 날이었습니다. 얘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알지? 어떻게 있겠어요.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침실에도 붙어 있는데. 네,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놨어. 오늘은 일찍 들어온대. 남편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연락을 하신 거죠. 저녁을 먹고 나면 시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전혀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사랑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된 날이었는데 그날 밤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침실 문을 살짝 열고 저희를 확인하신 그 순간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침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시어머니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남편이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들어오는 줄 알았어. 나 그냥 스케줄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왔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어머님, 왜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당황해서, 모욕감에. 왜 들어오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엄마가 아까 확인까지 했잖아. 스케줄대로 잘하는지 조용히 확인하고 가려고 했지.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하셨어요. 뭐가 아니야. 너희가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해? 엄마가 확인해야지. 하긴요? 저희 부부 관계를요?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다 손주 보려고 그러는 건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알았어. 확인했으니까 갈게. 너희 잘하고 있더라. 그럼 이만.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셨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당신 어머니, 방금 우리를 확인하러 오신 거잖아. 스케줄대로 하는지,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얘기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들어오실까봐 불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이렇게까지 간섭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너무 심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너희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지. 그래도 그건 선을 넘으신 거예요. 저희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애나는 게 무슨 사생활이야. 가족 일이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언쟁이 계속됐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셨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시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바꿀까? 엄마 때문에? 응. 이건 우리 집이잖아. 우리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드나드시는 건 좀.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바꾸자. 그날 저녁 우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번호로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네, 기획팀 김민경입니다. 민경 씨 맞죠?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님요? 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황급히 로비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큰 보자기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얘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 동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너가 비밀번호 바꿨다며? 우리 아들한테 확인했어. 어머님, 여기서 얘기하긴 좀. 여기서 얘기하긴 뭐가 여기서 얘기해. 내가 비번 바꾸자고 했다며? 내가 음식 잔뜩 싸가지러 갔는데 현관문이 안 열려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가? 이게 말이 돼? 죄송하지만 저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근무 중이면 어때? 지금 당장 핸드폰에 비밀번호 찍어서 보내. 당장!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냈습니다. 어머님! 너 지금 시어머니 손뿌리 치는 거야? 비밀번호 하나 안 가르쳐주는 게 말이 돼? 내가 널 뭘 도구라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싫어요. 뭐? 비밀번호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날 밤에 침실까지 확인하러 오신 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저희 부부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다 손주 보느라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피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 주세요. 퇴근하고 남편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얘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후회할 줄 알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아래층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창피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퇴근 후 집에 가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어. 회사까지 찾아갔다며.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회사 로비에서 소리 지르러 가셨어. 뭐, 남편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나 동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너무 창피했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전화하지 마. 소용없어. 당신 어머니는 안 바뀌셔. 그래도 됐어. 나 지금 너무 화나. 나중에 얘기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아기, 안 낳을래? 뭐, 아기 안 낳을 거야. 이렇게 간섭받으면서 통제받으면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먹고 전화 받고 한의원 가고 산에 가서 절하고 내 삶이 하나도 없어. 전부 시어머니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살고 있다고. 알아. 엄마가 좀 심하긴 해. 근데 손주 보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가잖아. 이해 안 돼. 전혀 이해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원하는 똑똑한 손주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라고. 남편이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아기 안 낳겠다고. 이제 스케줄표도 따르지 않을 거고 한의원도 안 갈 거고 산에도 안 갈 거라고.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내셨어. 당연하시겠지.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의원도 가지 않았고 산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익숙한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얘야, 왔구나.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어서 와서 먹어. 비밀번호를. 어떻게? 그때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셔서.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 근데 엄마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렇게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엄마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다 너 생각해서. 저 생각해서요?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망신이 주신 게 저 생각해서요? 그건 내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됐어요. 정말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며칠 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부인 쪽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남편분 검사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남편분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같이 검사 한번 받자. 제대로. 나는 괜찮을 텐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나는 문제 없다고 했어. 남편이 마지못해 동의했고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부인 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고요.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남편분.
무정자증으로 확인됩니다. 네. 남편이 되물었어요. 무정자증이요? 네. 정액 내에 정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추가 검사를 더 해볼 수도 있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불임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 앉아서도 집에 와서도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잖아.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아니야. 누구 탓도 아니야.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동안 저를 그렇게 압박하고 간섭하고 통제하셨는데 당신이 말하기 싫으면 내가 말할게. 아니, 내가 해야지. 내일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도 피하고 만나자고 하시면 핑계를 대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왜 요즘 전화를 안 받니?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으니까 시어머니는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었죠. 얘야, 너도 요즘 한의원 안 간다며. 왜 그래? 산에도 안 가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애 포기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조금만 더 노력하며.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남편이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 검사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뭐가 문제래? 제가 무정자증이래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정자가 없대요.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그럼 손주는 어떻게 해? 엄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손주 보려고 얼마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검사 받아봐. 병원을 잘못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 그럼 다른 병원 가봐. 한 곳만 가보고 어떻게 알아? 엄마 결과는 명확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괜찮아요. 둘이서 잘 살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내가 왜 너를 며느리로 들였는데 똑똑한 손주 낳으려고 서울대 며느리 들인 거잖아. 어머님,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검사 받아. 당장 다른 병원 예약해. 엄마, 그래도 결과는 닥쳐. 내 말대로 해. 며칠 후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무정자증. 시어머니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뭔가 결심을 하신 표정이셨어요.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밤새 생각을 많이 해봤어. 손주는 포기할 수 없어. 내 꿈이었잖아. 의사 손주. 엄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방법이 있어. 너희 사촌형 있잖아. 아들 셋 낳은. 네, 그 형한테 부탁하면 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정자 기증 받는 거야. 사촌 형이니까 같은 핏줄이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뭐가 이상해? 같은 핏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촌 형도 우리 집안 피가 흐르는 거잖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뭐가 말도 안 돼? 손주만 낳으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 그건 제 남편이 아니잖아요. 핏줄은 같아. 우리 집안 피가 흐르는 거라고. 시어머니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너 지금 손주 안 낳겠다는 거야? 그럼 넌 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만 해서 뭐해? 애를 낳아야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도 뭐 좀 말해봐.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얘야, 엄마 말이 맞잖아. 같은 핏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냐고요. 애 낳는 기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스케줄 짜놓고 매일 뭘 먹는지 확인하고 한의원 가라, 산에 가라, 부부관계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게 뭐예요? 저를 애 낳는 기계로 본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너 생각해서. 저 생각해서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망신 주신 게요? 침실 문 열고 확인하신 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그만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아시고도 사촌형 정자를 받으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뭐가 어때서? 다 우리 손주 보려고. 손주. 그것밖에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 있어요. 저는 남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데, 사촌형 정자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미안해. 그게 다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보면 몰라? 짐 싸는 거야.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알아? 사촌형 정자를 받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나도 충격받았어. 충격받은 걸로 끝나? 당신은 왜 날 지켜주지 않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나 혼자 싸웠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나 혼자 소리 지르고 나 혼자 울고 당신은 그냥 거기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 당신은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잖아. 비밀번호도 어머니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데 또 똑같은 짓 하잖아. 저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혼할래? 뭐? 기혼하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여보, 제발. 제발? 뭘 제발? 저는 가방을 들고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 지켜주는데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해? 저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가면 후회할 줄 알아?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못 받아. 상관없어요. 전 어머님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이 버릇 없는 년이.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이번엔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비켜, 저 년이 감히.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외로웠어요. 혼자였어요. 결국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맞이하셨어요. 민경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스케줄표, 침실 확인, 무정자증, 그리고 사촌형 정자 이야기까지. 엄마는 경악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촌형 정자를.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민경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당연히 화낼 수 있는 거야!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내 편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그날 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친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매일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여보, 제발.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민경아, 내가 결정할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며칠 후 남편한테서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마지막으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만나자.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표정이셨습니다. 얘야,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얘야, 집에 돌아와. 엄마가 좀 심했던 건 알아. 근데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저 생각해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게 저 생각해서였어요? 그래. 애 낳으려면 몸 관리해야 하고.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사람이에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또 그 말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엄마는?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스케줄 짜놓고 매일 체크하고 침실까지 확인하시고.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손주를 보려며. 손주요? 어머님 아드님이 무정자증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촌형 정자를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세요? 제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세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난 손주가 필요해.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그 다른 방법이 사촌형 정자예요? 그래, 같은 핏줄이면 되잖아.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제 몸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어머님이 아니라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저예요.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김민경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네 손주 만드는 기계 노릇은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너 이 버릇없는 년이. 시어머니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머리 좀 좋다고 가난한 집에서 온 너를 결혼 허락했더니만 역시 가난한 집 구석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내가 너 집안 가난한 거 다 알면서도 서울대 나왔다고 며느리로 들인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어? 시어머니 멈추지 않으셨어요. 역시 가난한 집안은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어. 어른한테 대드는 법을 배웠나 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실이잖아.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라내었으면 이렇게 안 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손주라도 제대로 낳아야지. 그게 내가 우리 집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머리 좋은 걸로 집안 배경 만회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으셨네요.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없어. 어머님 허락은 필요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가난한 집 딸 더럽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너. 어머님, 저 가난하게 자랐지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은 배웠어요. 어머님은 돈은 많으셔도 그건 못 배우신 것 같네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저는 앞만 봤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기계도 아닌 그냥 저 김민경으로서